일본 한일 갈등 고조 원인 제공했다. 일본 책임론도 꺼내든 미국이란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을 흔들었다. 그 중심에는 김현종 현 청와대 제2차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의 강경 대일 행보는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과 일본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 미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속내를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식의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외교부에 불려간 해리스 주한미 대사 외부 일정 이딴 취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 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거는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초치가 아니라 그냥 면담한 거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동맹 없는 국가는 셋째 트럼프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김간옥 교수님. 네.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원위치시켜라라고 했고 미 합참의장도 그런 얘기를 꺼냈고 국무부에서도 연일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주변 참모들은 우리의 어떤 주권에 이렇게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불쾌하다라는 뉘앙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미동맹이 금이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의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발언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우리가 지소미아를 취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 보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안보상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는데 그 국가에게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또 정부는 왜 신뢰를 안 하면서 또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모순이고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개입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만 초반에는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사실은 백색 국가 일본이 제외할 때부터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관해서는 한국 국민도 우리가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미국도 굉장히 유의해서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국내 보수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소미아 그리고 독도 수호 방어 훈련 이거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될 또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독도 수호 방어훈련은 사실은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영토에 대해서 1986년 이후에 96년 이후 계속 해온 훈련이고요. 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느냐, 대외적으로 알렸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경찰 병력, 해양경찰 위주로 했느냐, 그다음에 이번처럼 특전사나 해병대 이런 병력까지 동원을 했느냐 이제 이 정도의 차이인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간의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이게 다른 나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입니다.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안보와 연관이 되니까 이건 미국이 유감 표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얘기는 국무부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한국과 일본을 지난달 처음 방문을 했어요. 연쇄 방문을 하면서 두 나라에게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우리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관철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유감 표시이고 그걸 원인 제공을 한 일본에 대해서도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국방장관의 얘기는 그건 좀 별개라고 봅니다. 다만 미 국무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번에 파기 내지는 종료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유감 표명을 한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70년 한미동맹이 지금 와야 된다. 무슨 신뢰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 정도의 양국 갈등은 이전에도 얼마든지 많았거든요. 이건 현명하게 지금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뭐 우리의 더 없는 우방이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의 주권, 국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만은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요즘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일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자, 제1야당 대표에서는요, 이 고노 일본 외상이 한국 얼굴에 진흙칠을 하고 있다, 외교 실패다라고 하면서 교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뿐만 아니라 이 고노 일본 외상도 여지없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격한 말을 많이 쏟아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가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 후에 첫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요. 불화수소와 관련해서는 첫 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부에서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원칙적으로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뭐 꼼수에 불과하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반일 종족주의에 분노한다라고 해서 낙성대 연구소에 오물을 뿌린 사람이 입건이 됐는데 자영업자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반일 종족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을 접하고 나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위원이 최근에 UN 인권이사회에 나가서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노무자들이 받은 월급이 일본 노무자들 월급과 똑같았다. 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식민지 근대화론.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일본이 우리 나라에 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준 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수탈해 가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편의상 해놓은 것인지 글쎄요. 너무나 답은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다고 뭐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은 좀 말이 조금 되게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싶고 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이건 뭐 너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도 한번 좀 들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한 이모티콘 라인 메신지에서 2시간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가 있었습니다. 선거제법 처리 강행 한국당 날치기 반발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이 좀 줄어들고요. 반면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수 정당들의 의석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로 인해서 의원 수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후보가 등록을 하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됐다. 이건 국회의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이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는데 뭐 법사위도 가야 되고요, 뭐 본회의도 가야 되니까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수희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엔 불리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 자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자기 뭐 지역구도 우선 줄고 그다음에 그
뭐 지금 표로 봐서 뭐 13석 뭐 이렇게 이제 13석. 예, 그래 시뮬레이션에 나오는데 그 이제 정의당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한 8석 정도가. 그러면은 범여권으로 본다고 하면 손실이 아니다. 지금의 여당의 정책을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정의당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요소는 아닌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또 이제 12석, 13석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에는 제3정당이 그래도 표를 얻을 수 있고 제3지대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선거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됐을 때의 얘기인 거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법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관욱 교수님은 정치학자시니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발언게 드리고 윤 의원님,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 법은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총선이잖아요. 선거 전에 사실 예측 가능해야 돼. 선거법도 그렇고 선거구도 그렇고요. 이건 유권자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마를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제법은 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소위에서 저는 한국당이 보여준 특히 지금 사진의 주인공인 장제은 의원이 보여준 아주 고도의 이런 그 지연을 유도하는 이런 걸 보면 한국당이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발을 하는 거에는 약간 좀 모순된 측면이 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뺀 나머지 모든 국회의사일정을 다시 또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참여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공전되는 걸 우리가 다시 또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좀 매우 안타깝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것은 뭐냐면 각 당의 어떤 이익이 뭐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뮬레이션 상태 보면 바른미래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님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권이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선거구제가 갖는 가장 큰 결함은 사실 사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를 던지고 있지만 자기의 표가 사라져가는 이 장면.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가 대변되는 이런 이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당리당략 차원에서 계산을 해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513조 슈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건복지, 노동,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늘었고요. 국방 분야도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슈컷 김유진 아나운서의 설명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원숭이입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원숭이가 돌로 유리벽을 내리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놀라 몸을 피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원숭이가 돌을 날카롭게 다듬어 사용했던 겁니다. 도구를 쓸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 탈출을 꿈꿨던 이 원숭이. 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 측이 사건 이후 우리 내 모든 돌을 수거해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안전도시입니다. 서울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8위에 올랐습니다. 전보다 6계단 상승한 건데요. 영국의 한 주간지 보고서는 2년마다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순위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보건안전 항목에서 3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서울,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만하죠. 마지막 이슈태그는 방사능 검사입니다. 서울시가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선 등의 생물은 물론이고 과자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꼼꼼히 살핀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상훈 앵커가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